18세기 말 프랑스 왕국에서 발발했던 프랑스 혁명, 19세기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여러 시민혁명들을 촉발시킨 밀란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긋기도 했죠. 당시 일어난 많은 시민혁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혁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기의 시발점이라고 평가받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여러 정치범들이 투옥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그들을 해방시킨 압제의 상징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던 바스티유와 그 습격 사건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스티유는 원래 영국군으로부터 파리의 동쪽 관문을 지키기 위해 100년 전쟁 중에 세워진 요새였습니다. 허나 프랑스가 유럽에서 개쩔어주는 초강대국이 된 이후로는 사실상 쓸 일이 없었기에 루이 13세가 요새를 감옥으로 쓰기 시작했죠. 이후 루이 14세가 집권한 때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왕께서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며 보낸 귀족 출신들이 점점 줄을 이루게 되었고, 덩달아 감옥과 주변 지역이 재건되며 시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 큰 감옥에 수감된 인원도 평균 1-200명에서 3-40명 사이로 줄어듭니다. 죄수복이 아닌 자신이 옷을 입고 여러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장식된 방에서 살았으며 산책할 수 있는 정원과 운동시설, 그리고 도서관도 있는 데다 개나 고양이 등이 애완동물도 키우는 등 감옥 밖으로만 나가지 못할 뿐 내부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휴양지였죠. 물론 18세기 중반에 많은 작가들이 반사회적인 이유로 체포된 때가 있긴 했는데, 이 반사회적 사유의 대다수가 정치적 사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불법 포르노 제작 때문이었어요. 작가 로랑 앙글리비엘 드 라 보멜, 철학자 앙드레 모렐, 역사가 장 프라소와 마르몽텔 역시 정치적인 글 때문이 아닌 욕설과 개인 모욕 때문에 구금되었죠. 물론 정치범이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치범들 역시 대우가 꽤 좋았어요. 감옥에서 제공된 식사나 의료 지원이 당시 18세기를 기준으로도 꽤나 좋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죄수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금액이 하루에 귀족 15리브르, 정치범 19리브르, 평민 3리브르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했는데 정말로 정치범이 귀족보다 금액이 크더라고요. 게다가 평민이 3리브르조차 당시 평균적인 노동자 하루 일당이 2배였다고 합니다. 수감기간마저 루이 16세 때는 평균적으로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수감된 죄수들은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보며 술과 담배를 하고는 자기들끼리 모여 가드게임이나 당구를 쳤습니다. 심지어 석방될 때에는 연금마저 쥐어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감옥이냐? 한마디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정치범들을 잡아놓은 악명 높은 압제의 상징과는 단 1도 관련 없는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감옥이 너무 사치스러워서 폐지에 대해 논의까지 했던 감옥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독재주의 상징이란 인식이 생겼느냐? 18세기 초중반 바스티유 감옥을 빠져나왔다는 몇몇 사람들이 감옥을 아주 지옥처럼 묘사해놨습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으며 지하 감옥에서 시체 바로 옆에 감금당했다던가, 감옥은 산자들이 지옥 그 자체였다던가 하며 말이죠. 이 소재가 프랑스 작가들 사이에서 유행을 탔고, 여기서 탄생한 작품들로 인해 바스티유 감옥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비판이 생겼어요. 사실 이 감옥을 빠져나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는요, 거짓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를 덮고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었죠. 현대의 역사학자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바스티유 감옥이 실제 처는 이런 글들과는 다르게 훨씬 나았다고요. 1789년 7월 14일 아침, 봉기한 파리 시민들이 참전군인용 병원을 습격합니다. 당시 시민봉기를 주도하던 프랑스 산부의 30분 대표들은 의회를 박차고 나와 자기들끼리 국민의회를 창설했는데, 이 때문에 국경수비대가 파리 군교까지 와서 주둔하게 되었고, 다시 이걸 본 파리 시민들은 싸울 무기를 구한다며 보훈병원을 습격한 것이었죠. 병원에는 29,000에서 32,000개의 머스킷총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총을 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없었는데 바로 화약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한 총독이 며칠 전에 250배럴 분량의 화약을 바스티유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이를 파악한 시민들은 곧장 바스티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치범이고 나발이고 그냥 화약을 위해서요. 당시 바스티유 안에는 드론의 총독과 100명 이상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드론의 총독과 혁명군 측의 리더는 오전 10시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타협이 되지는 않았어요. 해서 오후 1시 반에 다시 협상이 시작되려 할 때 갑자기 군중들이 바스티유 정문을 향해 돌진하여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전투로 혁명군 측 98명, 수비대 측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새 밖의 사람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요새엔 식량도 별로 없는 상태라 선택지가 적었던 드론의 총독은 결국 항복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요새의 무기와 탄약을 모두 내주는 대신 수비대가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으로요. 이 협상이 이루어진 후인지 한창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이 갈리긴 합니다만, 전자의 거짓말이던 후자의 비열함이던 아니면 통제가 안 됐던 안 되잖아. 군중들이 다시 돌진했습니다. 결국 바스티유는 점령되었고, 드론의 사령관은 거리로 끌려가 군중들에 의해 죽었으며, 추가로 3명의 병사와 3명의 장교들 역시 처형됩니다. 이후 바스티유는 프랑스 혁명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친혁명 언론들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바스티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독재적이고 사악하게 묘사했죠. 드론의 총독은 잔혹한 폭군이 되었으며, 요새는 노예와 공포의 장소로 바뀌어 각종 죽음의 장치와 혐오스러운 동굴이 있는 지하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갑옷 조각과 인쇄기 조각들은 잔혹한 고문 장치의 증거가
되었죠. 바스티유의 이미지를 떨어뜨릴수록 혁명은 더욱더 정당화되었으니까요. 감옥에 수감되었던 화이트드 말빌은 무진 고문을 견딘 수많은 포로들이 대표로서 거리를 행진하며 군중들이 환호를 받았습니다. 허나 실제로 바스티유에는 단 7명의 죄수만이 있었으며 말빌은 자신이 고문을 받고 있다고 믿는 정신질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의 죄수 역시 화폐 이조범 4명, 성범죄로 가족들이 요청하여 수감된 위베르트 솔라주 백작, 말빌과 같은 정신질환자인 오기스트 클로드 타베리니에가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유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가 수집되며 점점 밝혀지게 됩니다. 허나 바스티유와 그 습격 사건은 이미 엄청난 인지도를 지니게 되어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지정될 정도가 되었는데, 이 정반대의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나도 큰 파장과 혼란을 몰고 올 게 뻔했기에 결국 진실은 흐지부지 묻히게 됩니다.